유라는 자신은 우아한 백조이고 시아버지와 나를 진흙탕 속에 뒹구는 미꾸라지라는 듯 바라봅니다. 아, 이분이 그 대단하신 시아버님이셔? 밤매다 오셨나 봐? 어쩜 며느리나 시아버지나 수준이 딱 맞네. 끼리끼리 논다는 게 이런 건가? 좌중에서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유라는 한술 더 떠지갑에서 5만 원권 지폐 몇 장을 꺼내 바닥에 흩뿌립니다. 돈이 박 회장의 흙 묻은 장화 위로 팔랑거리며 떨어집니다. 자, 옛다. 차비나 하시고 얼른 가세요. 경로당 가서 막걸리나 한잔 하시든가. 물 흐리지 말고 당장. 지폐가 바닥에 나뒹구는 순간 선영 씨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터집니다. 자신이 무시당하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아버지가 거지 취급을 받는 건 참을 수 없습니다. 그녀가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우려 허리를 굽히려는 찰나 시아버지의 지팡이가 탁 하고 돈을 누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3년 전 너무도 평범히 살고 있는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낡아 빠진 러닝셔츠 바람으로 베란다에서 화초에 물을 주는 노인이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혀를 찹니다. 며느리 등골 빼먹는 무능력한 시아버지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이 구부정한 노인의 등 뒤에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했던 거대한 그림자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여기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녀의 평범하다 못해 조금은 짠한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서울 변두리 지은 지 30년이 훌쩍 넘은 낡은 복도식 아파트. 아침 6시가 되면 어김없이 도마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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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규칙적이고 빠른 칼질 소리. 이 집의 며느리 38살 김선영 씨의 하루를 여는 알람 소리입니다. 선영 씨는 7급 공무원입니다. 남들은 철밥통이다, 안정적이다 부러워하지만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초등학생 두 아이의 학원비, 치솟는 물가, 그리고 갚아도 줄지 않는 대출금 이자까지. 그녀의 월급 통장은 그저 돈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정거장일 뿐이죠. 주방 한 구석, 식탁 의자에 앉아 선영 씨가 한숨을 삼킵니다. 콩나물국 간을 보며 그녀의 시선이 향한 곳은 거실 소파입니다. 그곳엔 벌써 잠이 깬 시아버지, 박 노인이 앉아 있습니다. 무릎이 다 늘어난 회색 트레이닝 바지, 목이 누렇게 변한 흰색 면티. 누가 봐도 영락없는 동네 백수 할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박 노인은 아들 내외와 함께 산 지 5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외동아들이었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 남은 아버지를 모시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죠. 선영 씨는 착한 며느리입니다. 시집살이 시킨 적 없는 시아버지가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론 짠하기도 합니다. 평생 농사만 짓다가 서울로 올라와 친구 하나 없이 경로당만 오가는 신세니까요. 아버님, 식사하세요. 국 따뜻할 때 드셔야죠. 그래. 애미야, 너도 얼른 앉아라. 출근 늦겠다. 식탁 위엔 콩나물국과 김치, 그리고 어제 먹다 남은 제육볶음이 올랐습니다. 소박하다 못해 조촐한 아침상. 박 노인은 국물을 후루룩 들이키며 며느리의 눈치를 살핍니다. 사실 그는 며느리가 안쓰럽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 차리고 아이들 챙겨보내고 10,000원 버스에 시달리며 출근하는 모습.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비서실장에게 전화해 기사 딸린 최고급 세단을 대령하고 싶지만 그는 꾹 참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이죠. 선영 씨는 급하게 밥을 말아 넘기며 스마트폰으로 가계부 앱을 켭니다. 이번 달도 마이너스입니다. 아이들 태권도 학원비가 올랐고
관리비 고지서는 지난달보다 5만 원이나 더 나왔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오려는 걸 꾹 누르고 있는데 식탁 맞은편에서 박 노인이 불쑥 말을 건넵니다. 애미야, 이번 달 관리비 많이 나왔지? 내 연금 나온 거 좀 보태라. 아유, 아버님. 됐어요. 아버님 용돈 하세요. 경로당 가서 커피도 드시고 하셔야죠. 저희 괜찮아요. 선영 씨는 웃으며 거절합니다. 시아버지의 국민연금 30만 원. 그게 그분의 전 재산이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사실 박 회장의 개인 자산은 그 뒤에 0이 7개는 더 붙어야 하지만 며느리는 그저 시아버지의 쌈짓돈을 지켜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출근길 지하철 2호선은 오늘도 지옥철입니다. 사람들 틈에 끼어 옴짝달싹 못한 채 선영 씨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화장기 없는 푸석한 얼굴, 몇 년째 입고 있는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 소매 끝이 조금 닳아 실밥이 튀어나와 있네요. 쪽가위로 잘라내야지 생각만 하고 벌써 일주일째 그대로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짧게 진동합니다. 화면을 켜보니 낯선 번호가 아닙니다. 저장된 이름 최유라. 고등학교 동창이자 지금은 SNS 팔로워 50만을 거느린 유명 인플루언서. 그리고 선영 씨에게는 잊고 싶은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입니다. 문자 내용 내레이션. 선영아, 잘 지내지? 다음 주 토요일에 동창 모임 있어. 청담동 루미에르에서 12시. 이번엔 꼭 얼굴 보자. 너만 빠지면 섭섭해. 메시지와 함께 온 약도 링크. 청담동 루미에르. 검색해보지 않아도 압니다. 1인당 밥값이 선영 씨의 일주일치 식비와 맞먹는 곳이라는 거요. 선영 씨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줍니다.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갈 수 없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 화려한 곳에 이 낡은 코트를 입고 갈 자신이 없으니까요. 유라와는 고등학교 때 짝꿍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선영 씨는 반에서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은 모범생이었습니다. 반면 유라는 조용하고 존재감 없던 친구였죠.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180도 역전되었습니다. 유라는 사업가 남편을 만나 청담동 사모님이 되었고 SNS에는 매일같이 명품 언박싱 영상과 호텔 애프터눈 티 사진이 올라옵니다. 반면 선영 씨의 피드에는 아이들 급식 식단표와 주말에 끓인 공국 사진뿐입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선영 씨는 베란다 빨래 건조대 앞에 멍하니 서 있습니다. 남편의 와이셔츠, 아이들의 체육복, 그리고 시아버지의 러닝 셔츠가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빨래들을 보며 그녀는 낮에 받은 문자를 다시 열어봅니다. 너만 빠지면 섭섭해. 그 말이 왠지 너는 못 올 거야, 그렇지? 라고 비웃는 것처럼 들리는 건 자격지심일까요? 그때 베란다 문이 드르륵 열립니다. 박노인입니다. 한 손에는 분무기를, 다른 한 손에는 다 쓴 치약 튜브를 들고 있습니다. 알뜰하게도 가위로 배를 갈라 남은 치약을 긁어 쓰시려는 모양입니다. 애미야, 왜 그러고 섰냐? 무슨 고민 있어? 아, 아니에요, 아버님. 그냥 빨래가 잘 말랐나 해서요. 박노인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평생 수만 명의 사람을 부리며 살아온 기업 총수의 눈썰미입니다. 그는 며느리의 어깨가 평소보다 처져 있다는 걸, 핸드폰을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단번에 알아챕니다. 하지만 그는 모르는 척 툭 던지듯 말합니다. 친구 만나러 가냐? 아까 보니까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던데. 젊은 사람이 친구도 만나고 그래야지. 집에만 있으면 좀이 쑤셔서 안 돼. 아니에요.
다들 바쁘게 사는 애들이라 제가 낄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요. 낄 자리가 따로 있나? 사람이 가면 그게 자리지. 옷이 날개라지만 사람은 심지가 굳어야 하는 법이다. 우리 며느리처럼. 박 노인은 헛기침을 하며 돌아섭니다.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주섬주섬 무언가를 찾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 낡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5만원권 2장을 꺼냅니다. 지난달 경로당에서 화투를 쳐서 딴 돈이자 그가 현재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비자금의 전부입니다. 다시 거실로 나온 박 노인은 며느리의 손에 돈을 쥐어줍니다. 따뜻하고 거친 노인의 손바닥. 이거 가지고 가서 커피라도 한 잔 사 마셔라. 시애비가 돈이 없어서 이것밖에 못 준다만 기죽지 말고 다녀와. 알았지? 선영 씨는 울컥 목구멍이 뜨거워집니다. 시아버지가 주신 10만 원. 유라가 SNS에 올린 디저트 한 접시 값도 안 되는 돈입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1,000만 원보다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선영 씨는 돈을 꼭 쥐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다녀올게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녀는 결심합니다. 그래, 가보자. 피한다고 달라질 건 없다. 나는 내 삶을 열심히 살았고 부끄러울 것 없다. 비록 명품 가방은 없지만 나를 응원해주는 가족이 있지 않은가. 그녀는 답장을 보냅니다. 그래, 토요일에 보자. 하지만 선영 씨는 몰랐습니다. 그녀의 이 선택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를요. 그리고 낡은 러닝 셔츠를 입고 베란다에서 화초를 닦고 있는 저 노인이 그녀가 당할 수모를 갚아주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말이죠. 박 노인은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굽었던 허리를 꼿꼿하게 펴니다. 그의 눈빛에서 조금 전에 순박한 노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는 베란다 창방, 멀리 보이는 강남의 화려한 불빛을 응시하며 나직하게 중얼거립니다. 감히 내 사람을 건드려?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호랑이가 발톱을 숨기고 웅크리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고양이인 줄 착각하곤 합니다. 이제 곧 그 착각의 대가를 치르게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한 공무원 며느리 김선영, 그리고 발톱을 숨긴 시아버지 박 회장.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운명의 토요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공기에도 무게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청담동 한복판 최고급 레스토랑의 공기는 무겁고 서늘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에어컨 바람 때문이 아닙니다. 값비싼 향수 냄새, 달그락거리는 크리스털 잔소리, 그리고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내리는 시선들이 뒤엉켜 만들어낸 자본의 무게 때문이죠. 20년 만에 나간 동창회. 그곳에서 김선영 씨는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공평하게 흐르지만 그 시간이 남긴 흔적은 결코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요. 토요일 정오. 선영 씨는 청담동 루미에르 입구 앞에서 잠시 망설입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별천지입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그리고 우아하게 웃고 있는 사람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코트 자락을 여밉니다. 어젯밤 쪽가위로 튀어나온 실밥을 정리했지만 왠지 모르게 초라해 보이는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 결혼할 때 혼수로 샀던, 이제는 유행이 한참 지난 옷입니다.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문을 엽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VIP룸. 이미 도착한 친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선영 씨에게 꽂힙니다. 순간 룸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멈춥니다. 어머, 선영이 왔구나. 진짜 오랜만이다. 그러게, 얼굴이 그대로네. 어쩜 넌 옛날이랑 똑같니? 반가운 인사말들. 하지만 선영 씨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대로라는 말이 칭찬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녀들의 눈은 0.1초 만에
선영 씨의 낡은 가방과 굽 낮은 구두, 그리고 화장기 없는 얼굴을 스캔했습니다. 그 찰나의 침묵 속에 아, 쟤는 저렇게 사는구나라는 안도감 섞인 판단이 스쳐 지나갑니다. 선영 씨가 어색하게 자리에 앉자마자 룸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최유라가 등장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상으로 휘감은 여자. 이번 시즌 샤넬 트위드 재킷, 에르메스 버킨백, 그리고 손목에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팔찌. 그녀가 들어오자마자 룸 안의 조도가 한 단계 밝아진 느낌입니다. 친구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유라를 반깁니다. 얘들아 미안. 주차 발렛이 너무 밀리는 거 있지. 어머, 선영이 왔네. 이게 얼마만이니. 유라는 선영 씨의 옆자리에 털썩 앉으며 핸드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선영 씨의 낡은 가방 바로 옆에 놓인 유라의 명품 가방. 가죽의 윤기부터가 다릅니다. 선영 씨는 슬그머니 자신의 가방을 의자 뒤로 숨깁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접시 하나에 5만 원이 넘는 코스 요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선영 씨에게는 모래알을 씹는 것 같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온통 선영 씨가 낄 수 없는 이야기들 뿐입니다. 남편의 골프 회원권, 아이들의 국제학교 학비, 이번 여름 휴가 때 갈 하와이 리조트 이야기. 선영 씨는 그저 묵묵히 물만 마십니다. 그때 유라가 포크를 내려놓으며 선영 씨를 빤히 쳐다봅니다. 입가에는 상냥한 미소가 걸려 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습니다. 선영아, 너 공무원 한다며? 7급인가? 그거 안정적이고 좋지. 잘리지도 않고. 응. 그냥 뭐 평범하게 다니고 있어. 그래, 평범한 게 최고지. 근데 월급은 좀 올랐니? 요즘 물가가 장난 아니잖아. 우리 남편 회사 직원들 월급 줄 때 보면 공무원 월급으로는 애들 학원비나 낼 수 있나 싶더라고. 뼈 있는 농담.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웃습니다. 선영 씨의 얼굴이 화끈 달아오릅니다. 치열하게 공부에 합격했고 10년 넘게 성실히 일해온 자신의 직업이 순식간에 학원비나 겨우 내는 초라한 벌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화를 내면 열등감 폭발하는 사람 취급을 받을 게 뻔합니다. 선영 씨는 애써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냥 아껴 쓰면 살만해. 우리 애들은 아직 학원 많이 안 다녀서. 어머, 정말? 요즘 애들 교육 안 시키면 나중에 원망 듣는데. 아, 맞다. 너 시부모님 모시고 산다며? 시아버님이 농사 지으셨다고 했나? 유라의 화살은 이제 선영 씨의 가족을 향합니다. 선영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시아버지를 입에 올리는 건 견디기 힘듭니다. 나 아는 언니도 시골분이랑 결혼했는데 촌스러운 거 못 고쳐서 엄청 고생하더라고. 너도 힘들겠다. 냄새도 좀 날 거고. 아, 미안. 나쁜 뜻은 아니야. 그냥 너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서. 교묘한 걱정을 가장한 모욕. 촌스럽다, 냄새난다. 새벽마다 베란다에서 화초를 닦던 시아버지의 등이 떠올라 선영 씨는 주먹을 꽉 쥡니다. 시아버지는 냄새나는 노인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깔끔하고 며느리를 위해 숨소리조차 조심하는 분입니다. 하지만 선영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녀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유라가 쐐기를 박습니다. 얘들아, 내가 이번에 청담만 VIP 클럽 하나 만들었거든. 정보 공유도 하고 가끔 이렇게 밥도 먹고. 회비는 월 300만 원인데 너네 다 들어올 거지? 친구들이 앞다투어 좋다고 대답합니다. 유라의 시선이 다시 선영 씨에게 머뭅니다. 마치 벌레를 보듯 동정하는 척하며 아, 선영이는 좀 부담스럽겠지?
월급 생각하면 300만 원은 무리잖아. 넌 나중에 남편 승진하면 그때 생각해봐. 알았지? 완벽한 배제. 너는 우리와 급이 다르다는 명확한 선긋기. 좌중의 시선이 선영 씨에게 쏠립니다. 어떤 친구는 안쓰러운 눈빛을, 어떤 친구는 비웃음 섞인 눈빛을 보냅니다. 선영 씨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숨이 막혀옵니다. 미안, 내가. 애들 픽업 갈 시간이라 먼저 가볼게. 맛있게들 먹어. 도망치듯 가방을 챙겨 일어섭니다. 등 뒤에서 유라의 목소리가 따라옵니다. 어머, 벌써 가? 그래, 애 엄마가 애 봐야지. 잘 가, 다음에 또 봐. 레스토랑 문을 나서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립니다. 선영 씨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골목길로 들어섭니다. 참았던 숨이 터져 나옵니다. 눈물이 핑 돌지만 길거리에서 울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지하철역을 향해 걷습니다. 또각, 또각. 구두 소리가 유난히 처량하게 들립니다. 1시간 후, 선영 씨는 다시 낡은 아파트 복도에 서 있습니다. 현관문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띠띠띠띠, 철컥. 익숙한 기계음.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풍겨오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청담동 레스토랑의 값비싼 향수 냄새와는 비교도 안 되는 투박하지만 따뜻한 집 냄새입니다. 거실엔 TV가 켜져 있고 소파에는 시아버지 박 회장이 앉아 있습니다. 여전히 무릎 나온 트레이닝복 차림으로요. 애미 왔냐? 생각보다 일찍 왔네.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았어? 박 회장이 반갑게 돌아봅니다. 선영 씨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신발을 벗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걸 들키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냥 밥만 먹고 왔어요. 다들 바빠서 금방 헤어졌네요. 거짓말입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립니다. 선영 씨는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갑니다. 옷 좀 갈아입고 나올게요. 라는 말을 남기고요. 방문이 닫히고 잠금장치가 걸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잠시 후 방 안에서 억누른 흐느낌 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입을 막아보지만 터져나오는 서러움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자격지심, 오늘 받은 멸시, 그리고 시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뒤섞여 눈물이 되어 쏟아집니다. 거실에 홀로 남은 박 회장. 그는 들고 있던 TV 리모컨을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그의 시선이 굳게 닫힌 며느리의 방문에 고정됩니다. 얇은 방문 너머로 들리는 며느리의 울음소리. 그 소리가 노인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박 회장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집니다. 아침에 며느리가 나갈 때 보았던 불안한 눈빛이 기어이 현실이 되어 돌아왔음을 직감합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란다로 나갑니다. 주머니에서 이지 폴더폰을 꺼냅니다. 투박한 버튼을 꾹꾹 눌러 단축번호 1번을 겁니다. 뚜루루, 뚜루루.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습니다. 김비서냐? 나다. 짧은 침묵 후 그가 다시 입을 엽니다. 지금 당장 내 며느리가 오늘 누구를 만났는지,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샅샅이 알아봐. 한 놈도 빠짐없이. 전화를 끄는 박 회장의 손에 핏줄이 불끈 솟습니다. 창문에 비친 노인의 얼굴은 더 이상 동네 촌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의 눈빛. 감히 내 가족의 눈에서 눈물을 뽑은 데가. 그것이 얼마나 혹독할지 유라는 아직 상상조차 못하고 있을 겁니다. 작은 아파트의 거실. 며느리의 울음소리는 잦아들었지만 시아버지의 분노는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무서워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침묵할 때입니다.
화내고 소리 지르는 건 오히려 상대에게 패를 보여주는 하수나 하는 짓이죠. 진짜 고수는 말이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주 집요하게 상대의 숨통을 조여올 타이밍을 잴 뿐입니다. 어젯밤 며느리의 울음소리를 삼킨 낡은 아파트의 거실. 오늘 아침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합니다. 하지만 이 정적 속에서 늙은 호랑이의 사냥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거실 창으로 들어온 햇살이 유난히 눈부십니다. 평소라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했을 시간이지만 오늘은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아 있네요.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가 들립니다. 선영 씨는 어제보다 더 부산스럽게 움직입니다. 퉁퉁 부은 눈을 감추려 찬물로 세수를 몇 번이나 하고 일부러 더 밝은 목소리로 아이들을 깨웁니다. 자신의 우울함이 가족들에게 전염될까봐 그녀는 필사적으로 괜찮은 척 연기하고 있습니다. 식탁 위에 밥상이 차려집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과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박 회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식탁 끝자리에 앉습니다. 그의 시선이 며느리의 얼굴에 잠시 머뭅니다. 화장으로 덮으려 애썼지만 붉게 충혈된 눈가는 숨길 수가 없군요.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밥그릇을 내려놓는 동작엔 힘이 없습니다. 박 회장은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무슨 일 있었냐, 누가 괴롭히더냐 묻는 건 하수나 하는 위로입니다. 지금 며느리에게 필요한 건 그녀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모르쇠라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 찌개간이 좀 어떤가요? 어제 사온 두부가 좀 싱거워서요. 좋다. 아주 구수하니 맛이 좋아. 너도 얼른 앉아서 들어라. 국 식는다. 박 회장은 국물을 크게 한술 떠서 넘깁니다. 따뜻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지만 그의 속은 숯덩이처럼 타들어갑니다. 며느리가 밤새 삼켰을 눈물의 짠맛이 마치 이 찌개에 배어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는 묵묵히 밥 한 공기를 다 비웁니다. 그것이 지금 그가 며느리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니까요. 아침 식사가 끝나고 선영 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갑니다. 아버님, 점심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라며 억지 미소를 짓고 나가는 뒷모습. 현관문이 닫히고 도어록 잠기는 소리가 나자마자 거실의 공기가 바뀝니다. 박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TV를 끕니다. 집안을 채우던 백색 소음이 사라지자 날카로운 정적만이 남습니다. 그는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구석에 놓인 낡은 자개장. 그 맨 아래칸 서랍을 엽니다. 빛바랜 앨범들과 통장 몇 개가 굴러다니는 서랍 깊숙한 곳. 그는 바닥에 깔린 신문지를 들어 올립니다. 거기엔 손바닥만한 검은색 수첩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가죽 표지가 다 달아해진 수십 년 된 수첩입니다. 박 회장은 그 수첩을 꺼내듭니다. 이 안에는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의 직통 번호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대부분 은퇴했거나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이 남긴 라인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죠. 박 회장은 베란다로 나옵니다. 낡은 안락의자에 몸을 파묻고 돋보기를 씁니다. 그리고 이 집 폴더폰을 엽니다. 어제 비서실장에게 시킨 뒷조사 결과가 문자로 와 있습니다. 최유라, 38세, 인플루언서, 남편 강진석, JN유통 대표. 박 회장의 눈매가 가늘어집니다. JN유통이라 들어본 적 없는 조무래기 회사입니다. 하지만 그가 주목한 건 그 아래줄입니다. 주요 거래처 대한물류 계열사 독점 계약 진행 중. 박 회장의 입가에 피식, 서늘한 비소 비웃음가 스칩니다. 대한물류. 바로 박 회장이 맨손으로 읽어내고
30년간 회장으로 재직했던 그 그룹입니다. 지금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돌아가고 있지만 그룹 내에서 창업주 박 회장의 말 한마디가 가진 무게는 헌법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감히 내 며느리를 올린 여자의 남편이 내 회사의 젖줄을 빨아먹고 살려고 한다? 이건 운명의 장난이라기보단 하늘이 내린 징벌의 기회에 가깝습니다. 박 회장은 수첩을 펼칩니다. 김영석, 대한물류의 현직 전무이자 박 회장이 현역 시절 가장 아끼던 비서 출신입니다. 박 회장은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뚜루루, 뚜루루. 신호음이 딱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영석입니다. 별거 없으셨습니까? 그래, 김전무. 일요일인데 쉬지도 못하게 해서 미안하군. 아닙니다, 회장님. 영광입니다. 무슨 하명하실 일이라도. 박 회장은 잠시 뜸을 들립니다. 베란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일요일 풍경.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소리가 들려오지만 그의 목소리는 겨울바람처럼 차갑습니다. 자네, 혹시 제2의 뉴통이라고 하나? 강진석이라는 친구가 대표로 있는 제2의 뉴통? 아, 네. 보고받은 적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물류 2팀이랑 신규 운송 계약을 추진 중인 업체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저희 쪽 라인을 잡으려고 꽤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공을 들인다. 그래, 그렇겠지. 내 이름을 팔고 다니진 않던가? 네. 아, 그게 사실 강 대표라는 사람이 술자리에서 회장님 먼 친척벌 된다고 떠들고 다닌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만 혹시 진짜 친인척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바로 VIP 대우로 격상해서 박 회장은 헛웃음을 삼킵니다. 역시나였습니다. 유라라는 여자가 동창회에서 남편이 박 회장 라인을 탔다고 떠벌린 근거가 바로 이것이었군요. 새빨간 거짓말. 호랑이 없는 굴에서 여우가 왕노릇을 한다더니 딱 그 꼴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팔아먹는 사기꾼들이야 수십 년간 숱하게 봐왔지만 이번엔 경우가 다릅니다. 그 사기꾼의 아내가 내 며느리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으니까요. 김전무, 잘 듣게. 나는 강진석이라는 사람, 일면식도 없어. 핏줄은커녕 옷깃 한 번 스친 적 없는 남이야.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진작 확인했어야 했는데 사과받자고 전화한 게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확인해 본 걸세. 요즘 우리 회사가 어떤 기준으로 협력사를 뽑는지 말이야. 대표라는 자가 밖에서 헛소문을 내고 다니는데 그런 회사의 신용을 믿을 수 있겠나? 아주 점잖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김 전무는 등골이 오싹했을 겁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라 지시니까요. 당장 쳐내라는 고함보다 더 무서운 알아서 처리하라는 무언의 압박.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재검토하겠습니다. 계약 심사부터 원점에서 다시 살피겠습니다. 회장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려 송구합니다. 아니야, 심사숙고하게.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지. 다만 그 강 대표의 아내라는 사람이 꽤 유명한 모양이더군. 다음 주에 무슨 레스토랑 오픈 파티를 크게 연다고 하던데. 아, 네. 저도 초대장을 받긴 했습니다만. 그래, 거참 잘 됐군. 나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말이야. 요즘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노는지 구경도 좀 할 겸. 수학이 넘어 김 전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은둔의 경영자, 공식 석상에도 잘 나타나지 않던 박 회장이 일개 하청업체 사장 아내의 파티에 가겠다니요. 하지만 그는 토를 달 위치가 아닙니다. 네. 아, 네.
원하신다면 제가 바로 의전팀을 준비시키겠습니다. 최고급 차량과 경호원들을. 아니, 필요 없어. 차도 사람도 다 필요 없네. 그냥 자네가 그날 그 자리에 참석만 하면 돼. 내가 갈 때까지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내가 부르면 그때 나오게.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명 받들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 회장은 폴더폰을 탁 닫습니다. 그의 시선이 베란다 구석에 놓인 낡은 작업복 바지에 머뭅니다. 흙이 잔뜩 묻은 몸빼 바지와 책 넓은 밀짚 모자. 동네 사람들이 경로당 박씨라고 부르게 만든 바로 그 위장막들입니다. 박 회장은 그 옷들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립니다. 유라라고 했나? 내가 사람 겉모습만 보고 급을 나눈다고 들었다. 그래, 어디 내 껍데기도 한번 평가해 보렴. 다음 주 유라의 레스토랑 오픈 파티. 그곳은 화려한 명품과 가식적인 웃음으로 가득할 겁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가장 초라한 옷을 입은 박 회장이 걸어 들어갈 겁니다. 마치 시골쥐가 서울 구경을 온 것처럼 말이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선영 씨가 돌아왔군요. 아버님 마트에 싱싱한 고등어가 있어서 사왔어요. 애써 밝은 며느리의 목소리. 박 회장은 다시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이고 인자한 동네 할아버지의 얼굴로 돌아갑니다. 오냐, 우리 며느리가 해주는 고등어 조림이 제일 맛있지. 거실로 걸어나가는 그의 발걸음엔 이제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물은 던져졌고 물고기는 이미 걸려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파티의 주인공이 가장 행복해하는 그 순간에 그물을 걷어올리는 일뿐입니다. 잔인하다고요? 아니요, 이건 자업자득입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엔 피눈물이 나는 법이라는 옛말. 그걸 증명해 보일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들러리를 세워놓고 버리는 그들만의 축제입니다. 주인공은 더욱 빛나기 위해 어둠이 필요하고 귀족은 자신의 특권을 확인하기 위해 평민의 박수가 필요한 법이죠. 오늘 강남 한복판에서 그 잔인한 연극의 막이 오릅니다. 그리고 무대 위에는 자신이 곧 희생양이 될 줄도 모르는 한 여자가 서 있습니다. 가면을 쓴 아기와 화려한 조명 아래 숨겨진 비릿한 욕망. 그 위태로운 파티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토요일 저녁 청담동의 밤은 낮보다 화려합니다. 최유라가 야심차게 오픈한 레스토랑 더 퀸의 입구는 그야말로 인산인해입니다. 발레 파킹을 기다리는 최고급 외제차들이 줄을 지어 서 있고 입구부터 늘어선 화환들은 마치 숲을 이룬 듯합니다. 춥게업 대박 나세요라는 뻔한 문구들 사이로 유라의 인맥을 과시하는 유명 인사들의 이름이 번쩍입니다. 그 화려한 입구 한 구석에 택시에서 내린 김선영 씨가 서 있습니다. 오늘을 위해 큰맘 먹고 드라이클리닝을 맡겼던 베이지색 원피스. 목에는 남편이 결혼기념일에 사줬던 작은 진주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나름대로 갖춰 입은 차림이지만 이곳의 공기는 그녀를 자꾸만 작아지게 만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피 코트와 번쩍이는 클러치백 사이에서 선영 씨의 진주 목걸이는 장난감처럼 초라하게만 느껴집니다.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섭니다. 내부는 마치 유럽의 궁전을 옮겨놓은 듯합니다.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보석처럼 빛을 뿌리고 테이블마다 놓인 생화 장식에선 짙은 백합 향기가 진동합니다. 라이브 밴드가 연주하는 재즈 선율이 흐르는 가운데 사람들은 샴페인 잔을 들고 우아하게 웃고 떠듭니다. 선영 씨는 구석진 테이블을 찾아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동창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지만 선뜻 다가가기가 망설여집니다.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대화. 거기에 끼어들어
억지 웃음을 짓는 것보다 차라리 투명 인간처럼 있는 편이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때 조명이 어두워지며 무대 위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집니다. 오늘의 주인공, 최유라와 그녀의 남편 강진석 대표가 등장합니다. 유라는 붉은색 벨벳 드레스를 입고 여왕처럼 손을 흔듭니다. 사람들의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메웁니다. 마이크를 잡은 유라의 남편 강진석 대표, 기름진 머리를 올백으로 넘기고 거만함이 뚝뚝 묻어나는 표정으로 입을 엽니다.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레스토랑 개업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 사업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출정식과도 같습니다. 그는 잠시 뜸을 들이며 좌중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선언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죠. 제가 이번에 준비하는 물류 유통 사업, 과연 누구와 손을 잡았는지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원하게 밝히겠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물류의 살아있는 전설, 대한물류와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습니다. 장래가 술렁입니다. 대한물류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은 상당합니다. 사람들은 역시 강 대표네, 능력 좋다며 감탄을 쏟아냅니다. 강 대표는 그 반응을 즐기며 한마디 더 보탭니다. 특히 대한물류의 창업주이신 박 회장님께서 저를 각별히 아끼셔서 이번 계약에 큰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사실상 박 회장님 라인을 탔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하하. 구석에 앉아있던 선영 씨는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박 회장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성씨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어버립니다. 대한민국에 박 씨가 어디 한둘인가요? 게다가 자신의 시아버지는 동네 경로당에서 10원짜리 화투를 치는 분입니다. 재벌 회장님과 시아버지를 연결짓는 건 상상력 과잉이라 생각하며 쓴웃음을 삼킵니다. 남편의 자랑이 끝나자 마이크를 넘겨받은 유라. 그녀의 시선이 매처럼 파티장을 훑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숨죽여 앉아있는 선영 씨를 발견합니다. 유라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집니다.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의 미소처럼요. 유라는 마이크를 든 채 무대 아래로 내려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녀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정확히 선영 씨가 있는 테이블입니다. 어머, 우리 선영이 왔구나. 아까부터 찾았는데 왜 여기 구석에 박혀 있어? 이리 나와, 인사 좀 해.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선영 씨에게 쏠립니다. 당황한 선영 씨는 엉겁결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유라는 선영 씨의 팔짱을 끼고 무대 중앙 쪽으로 이끕니다. 마치 친한 친구를 소개하려는 듯 보이지만 잡은 팔에 들어간 힘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제 고등학교 절친 김선영이에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나라의 녹을 먹는 훌륭한 일꾼이죠. 공무원이라는 단어를 유난히 강조합니다. 이 화려한 사업가들의 파티에서 월급쟁이 공무원이라는 타이틀이 얼마나 이질적인지 유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선영 씨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집니다. 그런데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입니다. 마침 웨이터가 지나가다 실수로 샴페인 잔을 트레이에서 떨어뜨립니다. 와장창.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바닥에 유리 조각과 술이 튀었습니다. 파티의 흐름이 끊기고 정적이 흐릅니다. 유라의 눈썹이 꿈틀합니다. 직원을 야단치려던 찰나 그녀의 눈이 선영 씨에게 머뭅니다. 그리고 아주 사악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어머, 이걸 어째. 직원들이 지금 주방 쪽에 다가 있어서 치울 사람이 없네. 큰일이다. 손님들 드레스에 튀면 안 되는데.
유라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선영 씨를 바라봅니다. 눈빛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 선영아, 미안한데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어? 너 공무원이잖아. 평소에 민원인들 상대하고 봉사하는 게 몸에 배어 있을 텐데 이런 건 일도 아니지? 우리 직원들보다 내가 훨씬 꼼꼼하잖아. 순간 선영 씨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손님으로 온 친구에게 바닥에 쏟아진 술을 닦으라니요.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건 부탁이 아닙니다. 공개 처형입니다. 너는 우리와 급이 달라. 너는 시중 드는 게 어울리는 사람이야. 라고 낙인 찍는 것입니다. 선영 씨는 입술을 깨뭅니다. 내가 왜? 라고 소리치고 싶습니다. 핸드백을 집어 던지고 뛰쳐나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수십 개의 눈동자가 그녀를 찌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를 내면 분위기를 망친 이상한 여자가 될 뿐입니다. 유라는 여전히 생글거리는 얼굴로 냅킨 뭉치를 선영 씨의 손에 쥐어줍니다. 유라야, 이건 좀. 야, 분위기 망치지 말고 좀 도와주라. 친구 좋은 게 뭐니? 내 남편 체면 좀 세워줘. 응? 아빠? 거절할 수 없는 명분. 선영 씨는 결국 고개를 떨굽니다. 무릎을 굽히고 쪼그려 앉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이 닿는 순간 그녀의 자존심도 함께 바스라집니다. 그녀는 냅킨으로 쏟아진 샴페인을 닦아냅니다. 유리 조각을 하나하나 줍습니다. 그녀의 머리 위로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쏟아집니다. 친구라면서 저걸 시키네. 원래 저런 거 잘하나 보지. 공무원이 서비스 정신은 투철하네. 비웃음, 동정, 조롱. 그 모든 시선이 화살이 되어 선영 씨의 등 뒤에 박힙니다. 유라는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런 미소를 짓습니다. 자신의 우월감이 완벽하게 충족되는 순간입니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건배를 제의하려 합니다. 자, 작은 해프닝은 있고 우리 모두의 성공을 위해. 끼잉 마이너스 쾅.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의 거대한 양문형 입구가 거칠게 열립니다. 마치 태풍이 밀고 들어온 듯 육중한 문이 벽에 부딪히며 굉음을 냅니다. 건배를 외치려던 사람들의 입이 딱 벌어집니다. 재즈밴드의 연주도 뚝 끊깁니다. 모든 시선이 입구로 향합니다. 그곳에 한 노인이 서 있습니다. 흑투성이 장화, 무릎이 툭 튀어나온 낡은 작업복 바지, 챙이 넓은 밀짚 모자를 삐딱하게 쓴 영락없는 시골 농사꾼의 행색입니다. 이 화려한 파티장과는 조금도 어울리지 않는 기괴아리만큼 이질적인 모습. 하지만 이상합니다. 그 노인의 등 뒤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경비원들이 달려와 제지하려 하지만 노인은 지팡이로 바닥을 쿵 내리찍으며 일갈합니다. 비켜라. 내 아들 며느리가 여기 있다는데 시애비가 못 들어올 곳이 어디 있어. 장내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흐릅니다. 바닥을 닦고 있던 선영 씨가 고개를 번쩍 듭니다. 눈물 고인 그녀의 눈에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옵니다. 언제나 베란다에서 화초만 닦던 힘없고 초라해 보였던 시아버지. 하지만 지금 저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녀가 알던 시아버지가 아닙니다.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 어깨를 짓누르는 압도적인 위압감.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강 대표의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그리고 파티장 구석에 숨어있던 대한물류 김 전무가 사색이 되어 벌벌 떨며 일어서는 모습이 보입니다. 무릎 꿇은 며느리와 그녀를 내려다보는 오만한 여왕. 그리고 그 꼴을 목격한 진짜 황제의 등장. 잔인했던 연극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피 튀기는 복수극이 시작될 차례입니다. 순백의 식탁보 위에 떨어진 시커먼 흙탕물 한 방울.
그보다 더 강렬한 시각적 테러가 있을까요?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 반짝이는 보석으로 치장된 이 공간에 가장 원시적이고 투박한 흙의 냄새가 침범했습니다. 사람들은 코를 막거나 인상을 찌푸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지금 그들이 맡고 있는 그 흙냄새가 자신들이 밟고 서 있는 이 거대한 자본주의의 바닥을 지탱해 온 진짜 힘이라는 것을요. 지금 이질적인 두 세계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쿵, 쿵, 쿵. 고요해진 파티장에 둔탁한 발소리만이 울려 퍼집니다. 박 회장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낡은 장화에 묻어있던 흙덩이가 최고급 대리석 바닥 위로 툭툭 떨어집니다. 그것은 마치 신성한 신전에 침입한 야만인의 발자국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홍해 갈라지듯 길을 비킵니다. 경멸 섞인 속삭임이 파도처럼 일렁입니다. 뭐야? 웬 노숙자야? 경비원들은 뭐 하는 거야? 아우, 냄새나. 향수와 와인 향기로 가득했던 공기가 순식간에 비릿한 흙내음과 땀 냄새로 뒤덮입니다. 그것은 박 회장이 방금 전까지 텃밭을 일구다 달려왔다는 증거이자 며느리의 위기를 보고 한달음에 달려온 아버지의 훈장과도 같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선영 씨는 멍하니 시아버지를 올려다봅니다. 늘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등 굽은 노인이 아닙니다. 비록 입고 있는 옷은 남루하기 짝이 없지만 챙이 넓은 밀짚 모자, 아래로 번뜩이는 눈빛은 젊은 시절 기업을 진두지휘하던 총수의 기백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선영 씨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습니다. 아버님이 여기를 어떻게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그녀는 자신이 당하는 수모보다 시아버지가 당할 멸시가 더 두렵습니다. 저 독한 유라와 강 대표가 힘없는 노인을 가만둘 리 없습니다. 선영 씨는 황급히 눈물을 훔치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시아버지 앞을 가로막습니다. 아버님,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얼른 가세요. 네. 여기 아버님이 오실 곳 아니에요. 어서요. 선영 씨는 시아버지의 흙 묻은 작업복 소매를 잡아 끕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이 시아버지에게 꽂히는 걸 온몸으로 막아내려는 듯 그녀의 등은 절박하게 굽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새끼를 보호하려는 어미새가 아니라 늙은 아버지를 보호하려는 딸의 모습처럼 애처롭습니다. 박 회장은 그런 며느리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거칠고 두툼한 손바닥의 온기. 그는 며느리의 젖은 눈가를 엄지손가락으로 무심하게 슥 닦아줍니다. 가긴 어딜 가냐? 내 며느리가 여기서 청승맞게 울고 있는데. 밥 먹으러 갔으면 밥을 먹어야지. 왜 바닥 청소를 하고 있어? 일어나라, 애미야. 그때 충격에서 벗어난 최유라가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불그락 분노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파티, 인생 최고의 순간이 감히 동네 촌노 때문에 망가졌다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유라는 부채질을 하듯 손을 휘저으며 인상을 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냄새야? 경비 아저씨, 지금 당장 이 사람 안 끌어내고 뭐해요? 여기가 어디라고 개나 소나 다 들여보내요. 유라의 고함에 덩치 큰 보안요원 2명이 쭈뼛거리며 다가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이 고개를 돌려 그들을 쏘아보자 요원들은 순간 압도되어 멈칫합니다. 동네 할아버지에게서 나올 수 없는 서늘한 살기. 그 기세에 눌린 건 유라의 남편 강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강 대표는 수많은 하객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허세를 부리며 앞으로 나섭니다. 이봐요, 할아버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행패입니까? 남의 영업장에 와서 흙 칠갑을 해놓고 제정신입니까?
당신, 이거 청소비랑 피해 보상 다 물어낼 능력은 있어? 강 대표는 박 회장의 가슴팍을 검지로 툭툭 칩니다. 선영 씨가 비명을 지르듯 막아섭니다. 그러지 마. 우리 시아버님이야. 건드리지 마. 제발 우리가 나갈게. 나가면 되잖아. 선영 씨의 애원.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유라의 비틀린 우월감을 자극하는 촉매제가 됩니다. 유라는 팔짱을 끼고 코웃음을 칩니다. 자신은 우아한 백조이고 저들은 진흙탕 속에 뒹구는 미꾸라지라는 듯이요. 아, 이분이 그 대단하신 시아버님이셔? 밤매다 오셨나 봐? 어쩜 며느리나 시아버지나 수준이 딱 맞네. 끼리끼리 논다는 게 이런 건가? 좌중에서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유라는 한술 더 떠지갑에서 5만 원권 지폐 몇 장을 꺼내 바닥에 흩뿌립니다. 돈이 박 회장의 흙 묻은 장화 위로 팔랑거리며 떨어집니다. 자, 옛다. 차비나 하시고 얼른 가세요. 경로당 가서 막걸리나 한잔 하시든가. 물 흐리지 말고 당장. 지폐가 바닥에 나뒹구는 순간 선영 씨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터집니다. 자신이 무시당하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아버지가 거지 취급을 받는 건 참을 수 없습니다. 그녀가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우려 허리를 굽히려는 찰나 박 회장의 지팡이가 탁 하고 돈을 누릅니다. 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유라를 똑바로 응시합니다. 그의 눈빛에서 조금 전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수십 년간 정글 같은 재계에서 살아남은 맹수의 냉혹함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아주 침착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아가, 사람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학교에서 안 가르치던? 돈 몇 푼 쥐었다고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인데 그 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거다. 뭐라고요? 이 할아버지가 진짜 노망이 나셨나? 당신 며느리가 칠칠맞게 구는 꼴 보기 싫어서 적선 좀 했더니 어디서 훈계질이야? 유라는 기가 막힌다는 듯 주위를 둘러보며 동의를 구합니다. 사람들도 얼른 쫓아내라며 수군거립니다. 강 대표가 다시 나서서 박 회장의 어깨를 거칠게 밉니다. 박 회장이 휘청 뒤로 물러납니다. 선영 씨가 비명을 지르며 아버지를 부축합니다. 이 난장판 속에서 박 회장의 시선은 파티장 구석 기둥 뒤를 향합니다. 그곳에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는 한 남자. 대한물류 김영석 전무가 숨어 있습니다. 김 전무는 지금 당장이라도 뛰쳐나와 무릎을 꿇고 싶지만 박 회장이 내가 부를 때까지 나오지 말라고 했던 엄명을 기억하며 식은땀만 흘리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다시 중심을 잡고 섭니다. 그리고 옷매무새를 다듬습니다. 마치 중요한 계약 서명을 앞둔 회장님처럼 그 동작 하나하나에는 기품이 서려 있습니다. 흙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가 입은 옷이 최고급 수제 양복처럼 보입니다. 자네, 아까 연설 아주 잘 들었네. 대한물류 박 회장 라인을 탔다고? 박 회장이 자네를 각별히 아낀다고 했나? 강 대표는 흠칫합니다. 이 촐로가 자신의 연설을 들었다는 것도 놀랍지만 박 회장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때의 묘한 뉘앙스가 거슬립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그는 끝까지 허세를 부립니다. 그래요. 박 회장님이 내 뒤를 봐주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당장 꺼져. 내 전화 한 통이면 당신 같은 사람은 서울 바닥에서 발도 못 붙이게 할 수 있어. 박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것은 비웃음이 아닙니다. 덫에 걸린 쥐를 바라보는 고양이의 느긋함입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아 빠진 이지 폴더폰을 꺼냅니다. 그리고 천천히 폴더를 엽니다.
탁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그래, 전화 한 통이면 된다 이거지? 참 편리한 세상이야. 박 회장은 단축 번호를 누르지 않습니다. 대신 폰을 든 채 파티장 구석을 향해 목소리를 높입니다. 전화기가 아닌 육성으로 부르는 호출입니다. 김전무, 거기 숨어서 구경만 할 텐가? 자네가 모시는 회장이 누군지 이 친구들에게 똑똑히 가르쳐 주게.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구석으로 쏠립니다. 그림자 속에 숨어 있던 김전무가 마치 감전된 사람처럼 튀어나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비오듯 합니다. 그는 강 대표와 유라를 거칠게 밀치고 박 회장 앞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쿵 소리가 나도록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회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늦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적? 숨막히는 정적. 유라의 입에서 비명이 아닌 바람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옵니다. 강 대표의 눈동자는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립니다. 선영 씨조차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습니다. 회장님? 방금 전까지 냄새나는 촌로였던 노인. 며느리의 낡은 코트 값을 걱정하며 쌈짓돈을 쥐어주던 시아버지. 그가 지금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인들의 머리 위에 서 있습니다. 작업복 바지 위로 떨어진 조명 불빛이 마치 왕의 귀환을 알리는 서치라이트처럼 그를 비춥니다. 박 회장은 무릎 꿇은 김 전무를 내려다보지 않습니다. 대신 넋이 나간 유라와 강 대표를 차갑게 내려다봅니다. 이제 상황은 180도 뒤집혔습니다. 갑과 을의 위치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사자와 하이에나의 싸움이었습니다. 사자가 잠시 낮잠을 자고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지금 사자가 깨어났습니다. 거짓말이 진실을 만났을 때 세상은 잠시 숨을 멈춥니다. 방금 전까지 이 공간을 지배하던 오만과 가식, 그리고 화려한 조명들이 순식간에 색을 잃었습니다. 단 한 단어, 회장님. 무릎 꿇은 대기업 전무의 입에서 나온 그 호칭은 마치 마법의 주문처럼 파티장의 공기를 얼려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고 눈을 비빕니다. 흙 묻은 작업복을 입은 노인과 그 앞에 납작 엎드린 양복쟁이 신사. 이 기묘하고도 충격적인 부조화 속에서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린 것은 바로 최유라와 강진석 두 사람의 멘탈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는 김영석 전무의 등은 가늘게 떨리고 있습니다. 그는 대한물류 내에서도 저승사자로 불릴 만큼 깐깐하고 도도하기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체면도 자존심도 다 내팽개친 채 낡은 장화를 신은 노인의 발치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출된 쇼가 아닙니다. 뼛속 깊이 박인 공포와 경외심, 그 본능적인 반응이니까요. 박 회장은 지팡이를 짚은 채 무덤덤한 표정으로 김 전무를 내려다봅니다. 그의 표정엔 그 어떤 희열도 흥분도 없습니다. 그저 논두렁을 걷다가 아는 사람을 우연히 만난 듯한 지독하게 평온한 얼굴입니다. 그 태어남이 오히려 좌중을 더 공포스럽게 만듭니다. 사람 참. 다 늙어서 무릎 관절도 안 좋은 사람이 왜 이러고 있어. 일어나게. 남들 보기에 흉해. 송구합니다, 회장님. 제가 쥐구멍이 있어도 못 들어갈 죄를 지었습니다. 회장님을 못 알아뵙고 못 알아볼 만도 하지. 내가 이러고 왔는데. 자네 탓 아니니 그만 일어나. 박 회장이 지팡이 끝으로 김 전무의 어깨를 툭 칩니다. 그제야 김 전무는 비틀거리며 일어납니다. 이마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고 잘 다려진 양복바지 무릎은 구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옷을 털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두 손을 공손히 모은 채 박 회장의 옆에 시립합니다. 마치 수행 비서처럼 말이죠.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강진석 대표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 미칠 지경입니다. 자신의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동아줄이라 믿었던 김 전무가 저 거지 같은 노인에게 쩔쩔매고 있다니요. 그의 머릿속 회로는 과부하가 걸려 타버린 것만 같습니다. 옆에 서 있던 유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손에 쥐고 있던 샴페인 잔은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그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침묵을 깹니다. 어머, 김 전무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몰래 카메라죠? 그렇죠? 오늘 저희 오픈 파티라고 서프라이즈 이벤트 준비하신 거죠? 아이 참, 깜짝 놀랐네. 유라는 과장되게 웃으며 상황을 수습하려 합니다. 이 모든 게 쇼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금 전 자신이 저 노인에게 돈을 뿌리고 모욕을 준 일이 설명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김 전무의 반응은 냉혹합니다. 그는 유라를 향해 서늘한 눈빛을 쏘아붙입니다. 이봐요, 강 대표 부인. 말 조심하시오. 지금 당신 눈앞에 계신 분이 누군지 알고 함부로 입을 놀립니까? 이분은 대한물류 창업주의자 명예회장이신 박만수 회장님이십니다. 박만수? 그 이름 석자가 파티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숨을 들이켰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뉴스에 전설처럼 등장하는 이름. 은퇴 후 종적을 감췄다던 신비의 경영자. 그 박만수가 바로 저 낡은 밀짚 모자의 노인이라니. 선영 씨는 입을 틀어막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테이블을 잡고 버팁니다. 지난 5년 매일 아침 된장찌개를 끓여드리고 구멍난 양말을 기워드렸던 시아버지가 재벌 회장님? 그녀의 머릿속에 수많은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아이들 학원비가 모자라 끙끙댈 때 슬그머니 식탁 위에 놓여있던 봉투, 야근하고 돌아오면 고생했다며 건네주시던 따뜻한 바카스 한 병. 그 모든 것이 힘없는 시아버지의 최선이라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거인의 숨겨진 배려였던 것입니다. 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유라와 강 대표를 바라봅니다. 이제 그의 눈빛은 맹수의 그것이 아닙니다. 심판자의 눈빛입니다. 그는 강 대표에게 한 걸음 다가갑니다. 강 대표는 뒷걸음질 치다 테이블에 엉덩이를 부딪힙니다. 자네, 아까 내 이름을 아주 잘 팔더군. 박 회장이 자네를 아낀다고? 내가 자네 뒤를 봐주고 있다고? 아, 그게 회장님, 오해십니다. 저는 그냥 마케팅 차원에서 마케팅? 사기를 마케팅이라고 부르는 세상인가 보군. 나는 자네 같은 사람을 내 식구로 둔 적도 자네 회사 서류에 도장을 찍어준 적도 없네. 그런데 자네는 어떻게 내 이름을 그렇게 당당하게 쓰나? 박 회장의 목소리는 크지 않지만 파티장의 샹들리에를 흔들 만큼 묵직하게 울립니다. 하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사기였어? 대한물류 계약도 다 거짓말인가 봐. 어머 세상에. 동경의 눈빛은 순식간에 경멸과 조롱으로 바뀝니다. 강 대표가 쌓아 올린 모래성이 파도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박 회장의 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시선을 돌려 며느리 선영 씨를 바라봅니다. 아직도 멍하니 서 있는 며느리. 그녀의 뺨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고 무릎에는 바닥을 닦다 묻은 먼지가 묻어 있습니다. 박 회장의 눈매가 찌푸려집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릅니다. 그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주려다 멈칫합니다. 흙 묻은 작업복 점퍼니까요. 그는 대신 김전무를 쳐다봅니다. 눈짓 한 번. 김전무는 즉시 자신의 최고급 양복 상의를 벗어 선영 씨의 어깨에 덮어줍니다. 애미야. 놀랐지? 미안하다. 시애비가 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 숨겼던 게 도리어 너를 힘들게 했구나. 아버님, 저는 정말 괜찮아요. 아니, 안 괜찮다. 내가 안 괜찮아. 금쪽 같은 내 며느리가 남들 앞에서 무릎 꿇고 바닥 닦는 꼴을 봤는데 어떤 시애비가 괜찮겠냐? 박 회장은 다시 유라를 쏘아봅니다. 유라는 이제 사색이 되어 입술조차 떼지 못합니다. 박 회장은 주머니에서 다시 그 낡은 이지 폴더폰을 꺼냅니다. 그리고 김전무에게 건넵니다. 김전무, 자네 지금 당장 본사법무팀, 감사팀 싹 다 소집해. 네, 알겠습니다. 소집해서 무엇을 지시할까요? 박 회장은 강 대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또렷하게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합니다. 이 시간부로 대한물류는 제2의 유통과의 모든 거래 협상을 전면 중단한다. 또한 내 이름을 도용해 투자자를 모으고 사기를 친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해. 변호사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 대한민국에서 제일 독한 놈들로 붙여서 콩밥 좀 먹게 해주게. 강 대표가 회장님 하고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의 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유라에게 꽂힙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내 며느리 눈에서 눈물 나게 한 대가가 뭔지 똑똑히 보여줘야지. 자네, 이 가게 건물주가 누군지 아나? 김전무가 재빨리 태블릿 PC를 확인하더니 대답합니다. 네, 확인해보니 저희 그룹 계열 부동산 신탁회사 소유 건물입니다. 박 회장은 짧게 헛웃음을 칩니다. 운명이라는 게 참 얄궂습니다. 유라가 그토록 자랑하던 청담동 레스토랑 건물조차 결국 박 회장의 손바닥 아니었던 것입니다. 잘됐군. 임대차 계약서 다시 확인해. 불법 증축이나 용도 변경한 거 하나라도 나오면 즉시 계약 해지하고 퇴거 조치 시켜. 내 건물에서 내 며느리를 능멸한 사람들이 장사하게 둘 순 없지 않나? 퇴거 조치. 그 네 글자가 유라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수억 원의 인테리어 비용, 권리금,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자존심. 그 모든 것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유라의 다리가 풀립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다 테이블을 짚고 겨우 섭니다. 조금 전까지 여왕처럼 군림하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초라하고 비참하며 공포에 질린 한 명의 죄인만이 남았습니다. 박 회장은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줍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말합니다. 가자, 애미야. 여긴 공기가 탁해서 못 있겠다. 집에 가서 된장찌개나 데워 먹자꾸나. 박 회장이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섭니다.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진 사람들 사이로 흙 묻은 작업복의 노인과 그의 며느리가 걸어나갑니다. 그 뒷모습은 그 어떤 왕족의 행차보다 위엄있고 당당해 보입니다. 뒤에 남겨진 파티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투자자들은 강 대표 멱살을 잡고 친구들은 유라를 외면하며 수군거립니다. 야, 빨리 가자. 여기 있다가 똥물 튀겠어. 하나둘씩 빠져나가는 사람들. 화려했던 파티장은 순식간에 폐허처럼 변해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이다는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뼈저리게 후회할 때 완성되는 법이니까요. 박 회장의 복수는 이제 막 첫 단추를 끼웠을 뿐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떨어질 때의 공포를 모릅니다. 하지만 발밑의 모래성이 무너지는 순간 그들이 마주하는 것은 자유로운 비행이 아닌 처참한 추락뿐이죠. 방금 전까지 여왕의 왕관을 쓰고 조롱을 일삼던 자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뱉은 침이 화살이 되어 돌아오는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는 반성하는 자의 전유물입니다. 반성 대신 변명을 늘어놓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비가 아닌 서늘한 법의 단죄와 철저한 몰락입니다. 그 통쾌하고도 잔혹한 역전의 현장을 지금 공개합니다. 파티장은 이제 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샴페인의 달콤한 향기는 어느새 비릿한 공포의 냄새로 변했습니다. 박 회장이 며느리 선영 씨를 데리고 문 밖을 나서는 순간 그곳에 남겨진 사람들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들처럼 얼어붙었습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강진석 대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통째로 삭제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무릎으로 바닥을 기어 김 전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습니다. 번지르르 하던 그의 얼굴은 이제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가관입니다. 전무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제가 미쳤던 겁니다. 회장님께 다시 말씀 좀 잘해 주십시오. 김 전무는 혐오스럽다는 듯 강 대표의 손을 거칠게 뿌리칩니다. 그는 박 회장의 명을 받드는 사냥개로 돌아왔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차갑게 입을 엽니다. 강 대표, 당신이 건드린 건 단순한 노인이 아니야. 우리 회장님의 자부심이자 이 그룹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분의 가족을 건드린 거라고. 이제 와서 빌어봤자 늦었어. 법무팀에 연락 끝났으니 내일 아침에 검찰청에서 연락 갈 거야. 준비나 잘해. 김 전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파티장을 빠져나갑니다. 그 뒤를 이어 수십 명의 하객이 약속이라도 한 듯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사기꾼이랑 엮이기 싫어. 세상에 박 회장님을 몰라보다니 자살행위지. 조금 전까지 그들에게 아부하던 친구들은 이제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상처를 후벼 팝니다. 홀로 남겨진 최유라. 그녀는 대리석 기둥을 붙잡고 간신히 서 있습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촌스러운 시아버지가 사실은 자신이 그토록 닮고 싶어 했던 부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라니요. 자신이 선영에게 던졌던 5만 원권 지폐들이 바닥에서 뒹굴며 그녀를 비웃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리다가 이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그 비명조차 텅 빈 파티장의 차가운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되돌아올 뿐입니다. 같은 시각 레스토랑 밖 주차장. 선영 씨는 여전히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 박 노인이 자신을 이끌고 향한 곳은 낡은 택시 승강장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검은색 세단 5대가 일렬로 늘어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앞차의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경호원이 깎듯이 허리를 숙입니다.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박 회장은 평소에 구부정한 자세를 지우고 당당하게 뒷좌석에 오릅니다. 어리둥절해하는 선영 씨를 옆자리에 앉히고 차는 조용히 청담동 거리를 미끄러져 나갑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화려한 불빛들. 선영 씨는 어깨에 걸쳐진 김 전무의 양복 상의를 꼭 잽니다. 고급 가죽 시트의 감촉과 은은한 차량 향수 냄새가 비로소 현실을 일깨워줍니다. 애미야, 많이 놀랐지. 너한테만큼은 끝까지 비밀로 하고 싶었는데 세상이 우리 착한 며느리를 가만두질 않는구나. 아버님, 정말 회장님이셨어요? 그럼 그동안 경로당 다니시고 낡은 옷만 입으신 건 그게 편해서 그랬다.
돈이 많다고 해서 꼭 대궐 같은 집에 살고 비단 옷을 입어야 행복한 건 아니잖니. 나는 그냥 내가 해주는 된장찌개 먹으면서 우리 손주들 크는 거 보는 게 제일 좋았다. 그게 내 진짜 은퇴 생활이었어.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거친 손등을 가만히 덮어줍니다. 재벌 총수의 위엄은 온데간데없고 그저 미안함 가득한 시아버지의 손길입니다. 하지만 차가 멈춰선 곳은 그들의 낡은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강남 테헤란로의 거대한 빌딩 숲, 대한물류 본사 건물의 조명이 대낮처럼 밝게 켜져 있습니다. 회장님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야근하던 전 직원이 로비에 도열해 있습니다. 박 회장은 선영 씨의 손을 잡고 로비로 들어섭니다. 수백 명의 직원이 일제히 허리를 숙입니다. 회장님, 환영합니다. 우렁찬 외침이 건물을 울립니다. 선영 씨는 이 모든 풍경이 낯설고 두렵지만 자신을 이끄는 시아버지의 손길에서 말할 수 없는 든든함을 느낍니다. 박 회장은 99층 집무실로 향합니다. 잠시 후 보고서 보따리를 든 비서진들이 들이닥칩니다. 박 회장은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작업복 차림으로 펜을 든 그의 모습은 전장을 호령하는 노장군과 같습니다. 제2의 유통 강진서. 이자가 우리 계열사 임원들에게 뇌물을 뿌린 정황이 있는지 샅샅이 뒤져. 하나라도 나오면 바로 검찰에 넘겨. 그리고 최유라라는 여자가 운영하는 모든 SNS 계정, 광고 계약건들.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건 다 찾아내서 중단시켜. 박 회장의 지시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복수는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즉 돈과 명예를 합법적으로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게 뺏어오는 것. 그것이 박 회장이 평생 지켜온 원칙입니다. 새벽 3시 유라의 집에는 들이닥친 것은 경찰과 압류팀이었습니다. 레스토랑 건물주인 대한신탁 측에서 임대료 미납 및 불법 용도 변경을 근거로 즉각적인 명도 소송과 함께 가압류를 집행한 것입니다. 유라가 자랑하던 수천만 원짜리 소파와 명품 가방들에 빨간 딱지가 붙습니다. 이거 나. 너희가 누군 줄 알고 이래. 나 최유라야. 인플루언서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미 온라인상에는 그녀가 동창회에서 친구에게 갑질을 일삼고 시아버지를 모욕했다는 녹취록과 영상이 퍼질 대로 퍼진 상태였습니다. 팬들은 안티로 돌아섰고 광고주들은 위약금 청구서를 들이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쌓아 올린 가짜 왕국은 단 하룻밤 만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다시 집무실. 모든 지시를 마친 박 회장이 창밖을 내다봅니다. 선영 씨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시아버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야 긴장이 풀린 듯 그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입니다. 아버님, 이제 다 끝난 건가요? 뭐냐? 이제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못할 거다. 아니,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겠지. 박 회장은 며느리 곁으로 다가와 앉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어제 유라가 바닥에 뿌렸던 5만 원권 지폐들입니다. 그가 지팡이로 꾹 눌러 지켰던 흙 묻은 돈들. 이 돈 기억나냐? 그 여자가 적선이라며 버린 돈이지. 하지만 나한테는 이게 내 눈물값이다. 내가 이 돈을 그냥 버리지 않은 건 내가 받은 상처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어. 박 회장은 그 지폐들을 선영 씨의 손에 쥐어줍니다. 그리고는 말을 덧붙입니다. 내일부터는 내 인생이 조금 바뀔 거다. 7급 공무원 김선영도 좋지만 대한물류의 외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들이 생길 게야.
내가 너무 늦게 짐을 지워주는 건 아닌지 모르겠구나. 선영 씨는 고개를 저으며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습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권력 때문도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 기꺼이 호랑이의 발톱을 드러낸 시아버지의 그 마음, 세상이 모두 자신을 비웃을 때 유일하게 방패가 되어준 그 사랑이 고마울 뿐입니다. 하지만 선영 씨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박 회장이 준비한 선물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강남 한복판의 건물주나 대기업 며느리라는 타이틀보다 훨씬 더 놀라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계획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박 회장이 숨겨둔 마지막 카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몰락한 유라와 강 대표는 과연 이대로 물러날까요? 악몽 같은 밤이 지나고 나면 거짓말처럼 투명한 아침이 찾아옵니다. 누군가에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제덤이 같은 아침이겠지만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온 이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한 보상의 시간이기도 하죠. 청담동의 화려한 불빛이 꺼진 자리에 이제는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들이 남았습니다. 돈으로 산 가짜 권력은 무너졌고 진심으로 쌓아 올린 가족의 정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평범한 공무원 며느리와 정체를 숨겼던 재벌 시아버지. 두 사람이 써내려간 이 기적 같은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를 함께 펼쳐보시죠. 일주일 뒤 청담동의 그 화려했던 레스토랑 더 퀸의 자리에는 거대한 가림막이 쳐졌습니다. 유라의 남편 강 대표는 횡령과 사기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고 유라는 쏟아지는 위약금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한때 그녀를 추종하던 팔로워들은 이제 그녀를 갑질의 아이콘이라 부르며 손가락질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은 결코 옛사람들의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선영 씨의 일상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합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 시아버지의 국을 끓이고 아이들의 가방을 챙깁니다. 구청으로 출근하는 그녀의 발걸음도 예전과 다름없습니다. 동료들은 그녀가 재벌 가문의 며느리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릅니다. 박 회장이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한 덕분이기도 하지만 선영 씨 스스로가 공무원 김선영의 삶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토요일 아침 박 회장이 거실에서 신문을 보다가 선영 씨를 부릅니다. 이제는 낡은 작업복 대신 깔끔하게 다려진 면바지와 셔츠 차림입니다. 에미야, 오늘 오후에는 시간 좀 내라. 너한테 꼭 보여줄 곳이 있다. 박 회장이 안내한 곳은 강남의 초고층 빌딩도 호화로운 저택도 아니었습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경기도 외곽의 어느 한적한 숲길로 들어섭니다.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소박하면서도 세련된 단층 건물이 나타납니다. 입구에는 선영재단 따뜻한 동행이라는 나무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선영 씨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간판을 보고 눈을 크게 뜹니다. 아버님, 이게 다 뭐예요? 제 이름이 왜 여기에? 허허, 놀라지 마라. 내가 평생 돈을 벌어보니 말이다. 가장 보람찬 건 그 돈이 사람을 살리는데 쓰일 때더구나. 너처럼 성실하고 마음 따뜻한 아이가 운영하는 재단이라면 내가 안심하고 내 재산을 맡길 수 있지 않겠니? 박 회장은 선영 씨의 손을 잡고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은 홀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들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을 위한 전문 상담 및 지원 센터였습니다. 박 회장은 며느리가 공무원으로 일하며 늘 안타까워했던 법이 닿지 않는 소외된 이들을 위해 이 재단을 설립한 것입니다. 내가 공직에 있으면서 느꼈던 한계들, 여기서 한번 풀어보려무나. 내가 뒷배가 되어줄 테니 너는 오로지 사람만 보고 가면 된다.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선영 씨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유라가 던졌던 돈다발은 모욕이었지만 아버님이 건네주신 이 재단은 신뢰와 존경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진정한 부는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힘이 아니라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손길이라는 것을요. 재단 관리를 시작한 지 한 달째 되던 날, 선영 씨는 재단 사무실에서 뜻밖의 손님과 마주합니다. 남루한 차림에 초췌해진 얼굴, 한때 청담동을 호령하던 최유라였습니다. 그녀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긴급 생계 지원금을 신청하러 왔다가 이사장의 이름을 보고 찾아온 것입니다. 유라는 선영 씨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입니다. 당당하던 어깨는 구부정해졌고 화려하던 눈빛은 초점을 잃었습니다. 선영아. 아니, 이사장님.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그때는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우리 남편 형량이라도 좀 줄여줄 수 없을까? 내 시아버님께 말씀 좀 잘해주면 안 될까? 유라는 선영 씨의 책상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 합니다. 과거 파티장에서 선영 씨가 겪었던 그 굴욕적인 장면의 완벽한 반전입니다. 하지만 선영 씨는 그녀를 무릎 꿇게 두지 않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유라의 팔을 잡아 세웁니다. 유라야, 무릎 꿇지 마. 법적인 문제는 내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야. 지은 죄가 있다면 합당한 벌을 받는 게 맞겠지. 선영 씨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그 안에는 박 회장이 파티장에서 수거했던 흙 묻은 5만 원권 지폐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돈 기억나니? 내가 적선이라며 뿌렸던 돈이야. 우리 아버님은 이 돈을 눈물값이라고 하셨어. 나는 이 돈을 재단 첫 기부금으로 쓰려다가 너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선영 씨는 돈을 유라의 손에 쥐어줍니다. 이걸로 아이 분유값이라도 해. 그리고 다시는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매기지 마. 내가 가장 초라해졌을 때 내 곁을 지켜주는 건 명품 가방이 아니라 내가 무시했던 사람들의 선의일 수도 있으니까. 유라는 돈봉투를 붙잡고 오열합니다. 선영 씨의 용서는 화려한 복수보다 더 날카롭게 유라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복수는 상대방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였는지 깨닫게 하는 것임을 선영 씨는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 씨는 일찍 귀가했습니다. 마당에서는 박 회장이 손주들과 함께 상추 모종을 심고 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아이들과 깔깔거리며 웃는 시아버지의 모습은 영락없는 시골 할아버지입니다. 선영 씨는 주방에서 보글보글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된장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자 박 회장이 코를 킁킁거리며 들어옵니다. 야, 역시 우리 애미찌개 냄새는 천하입니다. 이게 진짜 사람 사는 맛이지.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박 회장은 며느리의 밥그릇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줍니다. 선영 씨는 시아버지의 그 투박한 정을 느끼며 환하게 웃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화려한 겉모습에 열광하고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타인을 무시하며 자신의 우월감을 증명하려 애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어른은 낡은 옷 속에서도 기품을 잃지 않으며 진짜 강자는 약자의 눈물을 닦아줄 줄 아는 법입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며느리의 진심과 그 진심을 알아본 시아버지의 사랑. 그들이 만든 이 따뜻한 기적은 청담동의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더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평범한 공무원 며느리의 반란. 그 끝은 통쾌한 복수를 넘어 서로를 보듬는 진정한 가족의 완성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단단하고 따뜻한 정의 기적이 깃들기를 바랍니다.